장수하는 마을에 가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생활습관의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하버드대에서 이제 나온 건데, 맨 처음에 이제 생활습관의학을 만들었던 분 중에 디노니시란 분이 있어요.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였어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2010년까지 심장 수술을 3번을 했거든요. 클린턴한테 이제 요 디노니시 요법을 권하게 되고, 지금까지 2010년 이후로는 심장에 무리가 없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람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 김지호 원장입니다. 부모님께서 암으로 다 돌아가셔가지고 35세 이제 한의대로 와서 지금 암 환자를 12년째 보고 있는 암 전문으로 진료하는 한의사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병원에 암 환자분들이 이제 100분 정도 입원해서 저희가 수술암 방사 이후에 오시는 분들을 이제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식습관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요? 식습관이 이제 암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를 보면은 암 발생의 30%, 많게는 이제 50%까지 이 잘못된 식습관이 이제 암을 유발한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식단이 뭔지는 뒤에서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릴 텐데, 이 건강한 식단들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요. 또 면역력을 올릴 수도 있고, 신체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내 미생물 환경을 이제 개선하는 그런 음식의 섭취가 암 예방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면역계는 사실 핵심은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가 흉선이라는 거고요. 이 가슴뼈 뒤편에 있습니다. 근데 이 흉선은 60대가 되면은 10대 10%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다 퇴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연세가 드시면 면역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암을 억제를 못하니까 이제 암이 계속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연세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 흉선 말고 핵심적인 면역기관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장입니다. 특히 소장인데요. 소장암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장암은 발병이 아주 적거든요. 다른 뭐 대장암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 소장암이 적냐면 우리 소장에 면역계 70%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암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암이 잘 없는 이유랑 비슷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이 소장의 면역력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이 상당히 이제 암 발병과 이제 직결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항암 음식이란 게 따로 존재하나요? 네, 그 항암 음식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또는 전이를 방지하고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음식을 말하는데요. 이런 식품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항산화 물질이 이제 풍부한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로 인해서 이제 세포가 파괴되는 거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뭐 비타민 C나 뭐 셀레늄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는 성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당 성분, 암이 좋아하는 게 이제 당이잖아요. 그래서 저당 물질이 이제 많은 거. 그 다음에 섬유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암이 발병하는 거하고도 이 저섬유 음식을 먹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섬유질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장에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우리가 가공식품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 사는, 장수하는 마을에 가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farm to kitchen 이런 말이 있어요. 농장에서 바로 식탁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가공을 거치지 않는 음식들을 먹어야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뭐 편의점에 간다든지 이러면 초가공 식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번의 가공을 거쳐서 실제로 이제 그런 식품들은 뭐 이를테면 멸균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장내세균에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식품으로서 이제 그런 가공이 많은 초가공 식품들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연 음식들이 훨씬 이제 항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항산화 물질이 많은 식품, 그 다음에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송산을 막는 그런 성분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저당 고섬유질 식품, 그 다음에 자연적인 식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암 음식이라고 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항암 음식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과일과 채소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는 당이 너무 높은 것들은 사실은 이제 암이 좀 걱정되는 분들은 좀 줄이셔야 하고요. 그래서 과일 중에서는 저당 과일, 뭐 베리루라든지 뭐 레몬이라든지 라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좋겠고, 그다음에
단백질로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이제 힘이 세지고 면역력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동물성 중에서는 그래도 생선류 중에서는 흰살 생선을 권합니다. 이 대구나 명태 이런 것들이 좀 중금속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이제 흰살 생선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잡곡이나 통곡물들이 되겠는데요. 뭐 현미라든지 퀴노아라든지 귀리라든지 섬유질이 좀 풍부한 이런 이제 통곡물이죠. 많이 깎아내지 않은 그런 곡물들을 먹어야 이제 혈당 피크나 이런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잡곡이나 통곡물을 권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견과류인데요. 견과류 중에 사실 가장 뭐 권장 드릴 만한 거는 호두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견과류들 중에서 오메가3와 6 비율이 제일 높아요. 호두가 그나마. 그다음에 뭐 아몬드라든지 브라질너트는 또 셀레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권장을 하죠. 그 장수마을인 블루존 이제 백세상에 제일 많은 마을에 이제 시기의 공통점으로 견과류를 하루에 60g 정도 먹는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먹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버섯류입니다. 버섯류는 우리 면역을 올려주는, 그러니까 우리 면역계 중에서 암을 잡아먹는 면역이 NK세포, T세포가 있고 또 이제 우리 몸에 각 관문처럼 경비병처럼 이제 수지상세포나 이제 대식세포가 있는데 버섯류들은 주로 대식세포를 자극하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차가버섯이라든지 상황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용버섯들은 그 베타글루칸 양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뭐 표고버섯이나 이런 식품을 먹는 것들에도 꽤 있기 때문에 버섯류를 평상시에 이제 즐겨 드시면은 면역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암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야채류와 그다음에 과일 중에 저당 과일.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단백질 중에서는 동물성인데 그 중에서도 신살 생선을 이제 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잡곡이나 통곡물을 권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버섯류고요. 소개해주신 항암 음식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일단 항산화 효과가 높다고 봐야죠. 이제 우리가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과도한 운동을 했다든지 그럴 때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몸에 생기는 거거든요. 과로를 하면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내는 항산화 성분이 이제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뱃살이 안 좋다, 이 내장 지방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내장 지방에서 끊임없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염증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사실 염증이 오래되면 이게 암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억제하는 이런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을 항암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면역력을 올리는 음식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버섯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면역력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내세균을 훈련을 시켜서 이제 면역을 올리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공되지 않은 그냥 들에서 바로 나온 거, 농장에서 어떤 가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식탁으로 온 거, 이런 자연적인 성분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익숙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공된 것들은 방부제라든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면역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성분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음식들의 공통점의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당분이 좀 낮고 섬유질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혈당도 낮출 수 있고 장내 환경을 이제 개선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거, 그다음에 염증을 억제시키는 것들, 면역력을 올리는 것들, 그다음에 자연적인 성분인 것들, 그다음에 저당분이면서 고섬유질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항암 음식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항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리 방법도 신경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항암을 위한 조리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음식을 조리를 하게 되면 열을 가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뭐 기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변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태운 음식은 안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태운 음식들은 발암물질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고 항암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조리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채소 같은 경우는 스팀이나 데침 방식으로 조리하는 게 좋죠. 이게 이제 고온 조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뭐 비타민이라든지 단백질을 변성을 시켜요. 우리가 사실은 40도에서 60도 사이에 단백질이 거의 다 파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40도 밑으로 이제 조리하는 거를 권장을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물을 활용하면 100도 이상은 잘 안 올라가잖아요. 물이 이제 날아가니까. 근데 우리가 기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불에서 직접 굽는다든지 이러면은 200도, 300도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이제 조리하도록 이제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고, 그래서 채소도 스팀이나 이제 데침 방식으로 조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생선도 마찬가지로 구이보다는 뭐 구이나 튀김보다는, 우리가 튀김들을 사실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튀김은 기름이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바뀌어서 혈관을 막기도 하고요. 우리 세포막이 기름으로 돼 있어요. 우리 몸이 물이기 때문에 세포막이 이제 기름으로 돼 있지 않으면 막 다 터지겠죠. 물에 녹아서. 그래서 이제 다 우리 세포막은 기름으로 돼 있는데, 이 기름을, 안 좋은 기름을 먹으면 세포 안으로 산소가 들어간다든지 영양소가 들어가는 걸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튀김이나 이런 것들은 구조가 다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생선도 튀김보다는, 또는 튀김이나 구이보다는 찜이나 뭐 스튜 이런 걸로 이제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름이 안 좋다고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름은 온도를 가하면 무조건 구조가 변성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오메가3가 많은, 우리가 이제 오메가3가 중요한 이유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오메가3, 6거든요. 근데 오메가3는 이중 구조가 되게 많아가지고 잘 움직여요. 근데 오메가6는 이중 구조가 많지 않고 구조가 좀 오메가3랑 달라가지고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포화지방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은 이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암 환자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오메가3가 높은, 오메가3가 4대 1, 오메가3 대 6의 비율이 4대 1인 뭐 냉합착 아마씨유나 냉합착 들기름. 여기서 냉합착은 39도 밑에서 이제 압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도가 안 넘는 그런 조리법을 쓴 거죠, 이것도. 열을 가하지 않고 이제 이런 냉합착 아마씨유나 냉합착 들기름은 우리가 주로 열을 가한 요리의 마지막에 드레싱으로 이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물도 뭐 발화현미나, 우리가 이제 현미를 먹는다 그러면 발화현미나 낮은 온도에서 이제 천천히 조리할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버섯 같은 경우도 약한 불로. 그러니까 우리가 태우지 않는 요리가 좋은 요리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뭐 그게 곡물이든 아니면 단백질이든 간에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또 갈색보다 더 진한 색으로 변해서 이제 검게 되거나 이러면 점점 발암물질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스테이크를 레어로 먹는 그룹하고 레어나 미디엄으로 먹는 그룹하고 웰돈으로, 이제 웰돈이 많이 익힌 거잖아요. 웰돈으로 익힌 그룹을 발암을 비교를 해봤더니 웰돈으로 익힌 걸 좋아하는 그룹은 3배 정도 유방암 확률이 높았어요. 발생 확률이. 그러니까는 이거를 많이 태우면 태울수록 발암물질이 많이 나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열을 높이지 않는 거, 즉 그거는 물을 이용하면 되겠죠. 물을 이용해서 100도 이상 안 넘게 그렇게 하는 요리들, 그러니까 뭐 스팀 요리나 찜 요리나 뭐 스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활용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나는 물에 들어간 고기는 먹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은.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불로 굽거나 뭐 튀김으로 이제 튀기거나 이런 걸 좋아한다는 소리인데, 사실은 건강에는 물에 들어간 고기가 훨씬 더 좋은 거겠죠. 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끓이거나 하면은 나쁜 기름도 많이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온도도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튀기거나 구운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좋은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열을 많이 높이지 않는 방법, 그게 이제 물을 활용한 방법들이에요. 그런 걸로 조리를 하는 게 암 환자들이 암을 예방하거나 암을 치료하는 환자들한테는 더 좋은 조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신년부터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미국에서 최근에 어떤 의학이 나왔냐면은
생활 습관 의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하버드대에서 이제 나온 건데, 우리가 이제 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암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만성 질환들은 사실 혈압약을 먹는다고 혈압이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혈압은 있는데 억지로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걸 복용하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 몸에. 당뇨약도 마찬가지죠. 당뇨 수치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걸 계속 복용하면은 나중에 이제 뭐 투석하시는 분도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만성 질환에는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예방을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생활 습관 의학이 있는데요. 그 생활 습관 의학에 맨 처음에 이제 생활 습관 의학을 만들었던 분 중에 디노니시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노니시 생활요법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한테도 디노니시 생활요법을 3개월 정도 하면 우리 몸에 이제 건강 유전자의 스위치들이 막 켜지고요.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들이 막 꺼져요. 그래서 이제 이 디노니시 요법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를 하자면, 특히 이제 디노니시라는 분은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였어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2010년까지 심장 수술을 3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디노니시 그룹 쪽에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클린턴이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린턴한테 이제 요 디노니시 요법을 권하게 되고, 지금까지 클린턴 대통령이 2010년 이후로는 심장에 무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디노니시 요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음식이에요. 음식인데 주로 채식 위주고요. 그다음에 저지방 식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노니시 식단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고지방이나 그런 거를, 아니면 뭐 고기를 또 과도하게 먹는다든지 그런 건 좀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음식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이제 디노니시 요법에서 주장하는 거는 하루 30분 이상 천천히 걷기보다는 빨리 걷기를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중강도로 걸으면은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면역을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빨리 걷기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충분한 수면입니다. 그래서 매일 7, 8시간 숙면을 이제 하도록 하고, 숙면한 시간도 우리가 구석기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야 되는 시간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빛이 나온 게 2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200년 전에는 태양에 다 의지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밤 10시 정도에는 이제 잠을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거를 보통은 권장을 합니다. 수면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심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주는, 사실은 이 암 발병과 관련해서는 음식의 영향도 있지만 스트레스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거는 단기적인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내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마감을 해야 돼서 하루 밤을 새웠다, 그렇다고 암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3개월 이상 집중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혈관이 다 좁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암 발병 확률이 극도로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단기 스트레스가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3개월 이상에. 그래서 제가 이제 3개월 이상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반드시 직장에 휴가를 내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그렇게 이제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뭐 금연 및 금주는 뭐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발암물질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정기 검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암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안타까운 게 너무 늦게 발견돼가지고 이제 1, 2기에 발견되면 대부분이 1, 2기는 수술이 가능하고요. 90% 이상 5년 생존율이 나오는데 4기가 되면 생존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암들은 5%가 안 되는 암들도 있고요. 뭐 20% 정도 되는 암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인 거에서 빨리 발견했으면 90% 이상 생존율을 가졌을 거를 늦게 발견해서 이제 정기 검진을 늦게 해서 그래서 늦게 발견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검진을 좀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암에 걸린 환자들이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영양 성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이제 암 환자들은 일단은 면역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면역과 관련된 그런 영양 성분들을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타민 D죠. 비타민 D는 우리가 이제 햇볕을 많이 안 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을 이제 먹어줘야 면역력이 올라가고요. 이게 암세포 성장이나
줄기암을 억제한다는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먹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D가 칼슘을 뼈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타민 D 말고 필수적으로 칼슘을 뼈에 넣는데 필요한 성분이 있어요. 그게 비타민 K2예요. 비타민 K2는 한국에서는 작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비타민 K2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만약에 우리가 비타민 D와 칼슘을 먹으면 혈관 정도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혈관 벽에 이제 칼슘이 쌓이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비타민 K2를 먹어서 뼈에 칼슘을 흡수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타민 D와 함께 비타민 K2를 꼭 드시라고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면역 미네랄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독일 쪽에서는 셀레늄을 암 치료에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식품 중에서는 브라질 너트에 이제 이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거의 핵심이 오메가3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를 뭐 영양제로 먹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들기름, 냉합착 들기름이나 냉합착 아마시유 이런 거를 이제 평상시에 드레싱으로 많이 드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폴리페놀들 우리가 천연물질 중에서 이제 가장 항산화 성분이 항산화성이 높은 걸로 폴리페놀을 얘기해요. 사과에도 많고요, 녹차에도 많고, 뭐 베르베에도 많아요. 그런 폴리페놀들을 많이 먹자. 그러니까 뭐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만드는 프로바이오틱스들을 먹자는 건데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인공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장에 들어가면 생균을 먹더라도 거의가 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좋은 거는 발효식품이나 이런 걸 먹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한국에는 청국장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발효 음식이 있죠. 이게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꺼리는 게 있지만 사실 이 항암 성분으로 보면은 일본의 나또보다 훨씬 높고요. 나또의 몇 배쯤 됩니다. 청국장이.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걸 이제 청국장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발효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 면역력을 올리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영양 성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영양 성분은 당연히 암이 좋아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이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제일 암이 많이 먹는 거는 포도당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 음식은 암이 정말 좋아합니다. 사이언스에서 만든 이제 정상세포가 암으로 되는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암세포가 사실은 뭐 포도당만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된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 이걸 다 먹는데 정상세포는 그걸 먹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암세포가 되면은 20배 이상 먹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정상세포의 20배에서 50배를 먹는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영양 성분은 설탕, 과당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제 설탕이나 과당이 많은 음식, 특히 과당은 어디서 온 거예요? 과일에서 온 거잖아요. 암 환자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시중에 이제 건강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과일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과일이 암을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설탕보다 과당을 암이 더 먹어요. 그래서 전이도 훨씬 많이 되거든요. 단과일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포도당, 과당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또는 포화 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이제 구조가 안 좋은 지방들, 우리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관을 막는 이런 지방들은 염증 반응도 유발하고요. 면역계도 이제 약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안으로 산소가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지방은 좋은 지방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이 과다한 거.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은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이게 체액 균형이 무너지면서 암세포가 더 잘 자란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제 저당과 마찬가지로 저염 음식을 이제 주로 권장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트랜스 지방을 얘기하면서 제가 포화 지방을 얘기했는데 이 포화 지방은 사실은 붉은 고기나 가공육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WHO 산하의 이제 암연구재단 이런 데에 발암 식품, 발암 물질로 규정된 것 중에 음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붉은 고기가 있어요. 붉은 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공육.
가공육과 붉은 고기가 거기에 명시가 돼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1970년에 비해서 2020년, 50년간 고기를 10배를 먹고 있거든요. 10배 이상을 1인당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제품을 50배 이상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안 먹던, 우리 전 세대 분들은 안 드시던 것들인데 갑자기 많이 먹기 때문에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게 폭증을 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유제품과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 암 발병률의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래 이 정도였다가 이 정도로 따라오고 있죠.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음식 습관이 바뀐 거, 이게 서구화된 거, 음식이 서구화된 것과 관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암 환자 금식 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음식은 꼭 피해야 할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이제 일맥상통한데 단 음식은 안 되고요. 과당 함량이 높은 거, 과일도 이제 조심하라는 거고, 당연히 아이스크림이나 그 설탕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피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은 1970년대보다 우리가 지금 1인당 50배 이상을 먹고 있는데 유제품에는 성장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송아지가 하루에 4리터를 먹거든요. 우유를. 근데 4리터를 먹고 송아지는 1kg를 자라요. 근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우유를 1리터를 먹었어요. 우유를. 1리터를 먹으면 0.25니까 250g이 성장을 하겠죠. 근데 우리 성인들은 성장이 끝났잖아요. 그럼 어떤 게 클까요? 예, 종양이 큽니다. 종양이. 양성종양이나 악성종양이 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되도록 성인들은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안 먹는 게 좋겠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이게 발암물질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암연구재단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세지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발암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금지 음식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튀긴 음식입니다. 이게 고온에서 조리를 하면은 구조가 많이 바뀌는, 특히 기름의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포화 지방에서 더 안 좋은 지방 쪽으로 자꾸 가니까 되도록이면 튀긴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뭐 술이나 담배는 당연히 이제 피해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알코올은 이제 우리가 술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의외의 알코올이 있죠. 그게 뭐냐면 가그린 같은 계열이거든요. 가글 하는 제품들이 알코올로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알코올들이 이제 안 좋은 이유는 얘가 여기 입안에 있는 좋은 균들도 다 죽이거든요. 물론 술을 먹으면 장에 있는 좋은 균들도 죽이죠. 그러니까 알코올이 알데히드로 바뀌면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균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입안에 있는 좋은 균도 죽이고 장에 있는 좋은 균도 죽이고, 그래서 이제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들은 피해야 되겠고요. 사실 이제 담배는 당연히 이제 피해야 되는 건데 담배가 안 좋은 이유 중에 대표가 뭐냐면 담배가 모세혈관을 그렇게 좁혀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사실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기는 건데 그 산소가 더 못 들어가게 모세혈관을 좁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담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암 환자 모임에서 3가지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일본의 나고야에는 5년 생존율 95%를 달성한 이즈미에라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5년 생존율이, 암 환자 5년 생존율이 평균 7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0% 정도 더 높게 5년 생존율을 달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시하는 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스트레스를 사실은 굉장히 더 중시를 해요. 음식보다도.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이제 암 환자들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저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사연 없는 암은 없어요. 전부 다 스트레스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혼을 했다든지 뭐 파산을 했다든지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다든지 회사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근데 대부분은 다 이런 사건들이 바람 상황에서의 사건들이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으로 혈액이 다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온몸의 혈액들이 다 안 가게 되고 저산소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암이 생기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일본의 이 이즈미에서는 첫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식인데요. 일본의 이 이즈미에가 중시하는 음식은 현미채식,
주로 이제 현미채식이고요. 굉장히 엄격해서 빵도 전혀 먹지 않게 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를 지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방사 다 끝난 환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빵이라든지 정제된 것들은 아무것도 이제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동물성보다는 식물성들이 많고요. 식물성 위주의, 그다음에 동물성으로 권장하는 거는 흰살 생선 정도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운동인데요. 운동은 이제 걷기 운동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걷기뿐만 아니라 약간 빠르게 걷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달리기를 일부 정도 하는 걸 이제 중시하는 거고요. 사실 운동에서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과로입니다. 과로. 우리가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고 나면 자기 체력을 올라오는데 적어도 1년이 걸리거든요. 환자분들이 그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빨리 낫고자 하는 욕심에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항암 방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운동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실제로 체력이,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면 체력이 절반에서 3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보다 더 운동을 많이 하시면 그게 바로 과로예요. 과로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재발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욕심껏 하시면 안 되고 내 몸 상태를 관찰하시면서 하다가 쉬고 이런 식으로 과로하지 않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잘못 알려진 암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암이 유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력, 나는 이제 부모님이 다 암이니까 나는 암에 걸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부모님이 다 암으로 돌아가셔서 2000년대 초반에 다 돌아가셔서 이제 원래는 이제 벤처 이런 걸 하다가 한의대를 오게 됐는데요. 그러면 저는 암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암으로 굉장히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암은 지금의 연구는 95% 정도까지가 후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의 유전적인 요인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다 암이다, 가족력이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핑계를 대거나 낙담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면은 암은 95%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은, 그래서 오해하는 첫 번째는 바로 암은 유전이다. 하지만 암은 유전이 아닙니다. 암은 유전이 아니고 95% 우리가 생활로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항암 치료 중에 뭐든 잘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너무 못 먹으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식물성 위주로 먹는 게 좋고요. 동물성을 먹는다 하더라도 뭐 생선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입맛에 맞으면 아무거나 다 먹어라. 그래서 뭐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발암물질에 가까운 음식들이라서 되도록이면은 어느 정도의 원칙은 가지고 이제 음식들을 섭취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유가 무조건 건강에 좋다, 유제품은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완전식품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동물 중에서 다른 동물의 젖을 먹는 그런 동물은 하나도 없거든요. 인류만, 인간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제품은 성장 물질이 굉장히, IGF라는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니까 유제품은 되도록 이제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암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람들, 암에 굴복하고 점점 아파가는 사람들, 각각 그들만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국에서 이제 1970년대 한 연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암 환자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생존율을 조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나는 암과 싸우겠다,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암에 대응을 했던 분들은 5년 생존율이 70%였거든요. 그런데 암에 낙담하고, 나는 왜 암에 걸렸지, 내가 왜 그 암에 걸린 게 왜 나야, 그거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끝났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낙담하고 우울해하셨던 분들은 생존율이 20%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암 환자들이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사고방식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암에 걸렸지만, 암에 걸렸다고 해서 뭐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5년 생존율이 72%나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암에 걸린 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 2년을 내가 여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뭐 인생을 우리가 오면서 이렇게 1, 2년 동안 내 몸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나 공부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기로 삼아서 아, 내가 이번에 암을 극복해서 100살까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식이요법이나 운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요법은 암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식 관리나 운동 같은 걸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내가 암 환자인 걸 자꾸 까먹고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생활이. 그래서 저는 음식이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암을 극복한 사람들은 정기 검진이나 이제 치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양극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대학병원 치료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난 산에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양극단보다는 제가 이제 올해가 12년 차거든요. 암 환자를 본 지가. 암 환자를 12년 동안 보면서 느낀 거는 어떤 사람들이 더 오래 사냐,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에요. 이 두 개를 적절히 활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치료로 암이 정복이 됐으면 지금 이렇게 암 환자가 많지 않겠죠. 이 치료로 정복이 됐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적절하게 내가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대학병원 치료도 받고 또 자연 치료도 하고 뭐 지금 대체 치료나 통합의학 치료도 많거든요. 그런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암은 어떤 한 가지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 전체를 통합의학적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치료가 되는 거라서 한 가지 생각만 하지 않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을 극복하신 분들은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관계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관계가 좋아야지 멘탈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암투병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외로운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지지자가 있다면 또 이제 그 지지자를 가족에서 못 찾으면 나랑 같이 투병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의 동료들을 만드는 분들이 훨씬 암을 극복하는데 이로운 거죠. 나랑 정보도 교환하고 동병상련도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암투병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오래 사시게 되는 거고요. 암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너무 그리고 하루 종일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그러면 교감신경이 올라가서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습관이나 운동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나는 그냥 대학병원 치료만 받으면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대학병원은 내가 잘못된 생활을 해서 생긴 덩어리를 띄었다 뿐인 거지 이 덩어리를 또 생기지 않게 해주지는 못해요. 대학병원 치료가. 내가 또 그 생활을 하면은 또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식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내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산에 가면 지금 나는 자연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산에 가면 낫는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제가 12년 동안 본 산에 가는 분들은 90% 정도가 돌아가세요. 재발되거나 전이 되거나 그러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산에 간다는 이 자연요법은 치료의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암이 이렇게 성장하는 분들은 다 돌아가시는 거죠. 다 암이 더 세니까. 그래서 이 암의 성장 속도보다 더 센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무시하면 안 돼요. 현대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지금 이제 항암제도 뭐 3세대 항암제 나왔고 지금 4세대 항암제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생각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 도움을 좀 의존을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혼자 투병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 투병하시면 정말 외롭고요. 맨날 뭐 우울감밖에 안 들어요. 왜 나만 걸렸지? 근데 뭐 이런 암요양병원이나 암한방병원이나 이런 데 와보시면 암에 걸린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잘 극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동료가 돼서 이 어려운 투병 생활을 같이 하시는 그런 이제 지혜를 발휘하시면 좋겠죠. 원장님께서 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환자 맞춤형 접근을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환자가 뭐 상태도 다르고 암의 종류도 다르고 뭐 1기, 2기, 3기, 4기 이런 것도 있고 분화도가 뭐 그레이드 1, 2, 3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자기가 암에 걸린 거를 받아들이는 정도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 궁극적인 거는 환자의 몸을 완전히 바꾸는, 몸과 마음을 바꾸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자에 맞춰서 몸과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내 환경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면역은 흉선과 장인데요. 흉선이 60대가 되면 10%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면역의 거의 전부 다가 장으로 바뀐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장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발효 음식이라든지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뭐 식이섬유라든지 뭐 채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그런 걸 중시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걸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몸을 바꾼다는 거는 사실은 마음이 바뀌어야 몸이 바뀌는 거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환자가 그걸 실천하지도 않아요. 내가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야지 실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심리적인 걸 먼저 풀어주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이제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을 하겠죠. 그러니까 몸에 앞서서 마음적인 정서적인 문제를 먼저 이제 중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암 환자분들은 사실은 수술암 방사를 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CT를 찍는데요. 영상을 찍는데 뭐 9개월까지 멀쩡했는데 12개월에 막 1cm 재발되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중간에 방심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수술암 방사도 다 했고 몇 번 CT를 찍었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근데 CT는 사실은 1mm 밑에 게 안 나와요. 1mm만 해도 100만 개거든요, 세포가. 그러니까는 10만 개가 뭉쳐있는 상황에서는 CT를 찍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9개월만 돼도 나 이제 뭐 괜찮으니까 뭐 술도 먹고 밤도 새고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방심을 하게 되면 이제 암이 재발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시하는 거는 수술암 방사가 다 끝나고도 2년 정도는 굉장히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지만 재발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을 한다. 두 번째로 장내 환경을 굉장히 중시한다. 세 번째로는 멘탈, 이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굉장히 중시한다. 네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